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굉장히 많았었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하고 양도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이번 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핫 이슈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법률 상식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특보 상황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이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만큼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장미꽃 옷이에요, 뭐요? 괜찮아요? 네.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제가 좀 근육 좀 키워보려고 운동을 네. 열심히 하거든요. 좀 보이십니까? 원피스 입고 이런 근육이 좀 있다. 좀 거시기하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네. 황기락 기자 또 일하셨어요? 저 오랜만에 좀 쉬어서 공원에 나가서 돗자리를 좀 펴고 누워 있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약간 푹 잠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랬군요. 숙면을 취했군요. 너무 주무신 것 같아. 좀 부었죠? 혼자? 가족하고? 가족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인철 변호사,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주말마다 계속 시댁을 가고 있어서요. 요즘에 마땅히 어디 가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시댁에 가서 보내면은 가족 간에 또 정도 깊어지고 또 저도 약간은 쉴 수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했는데 예전에는 집안일 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근데 제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어떻게요? 힘들지 않게 하는 거. 어떻게요? 꾸준히 매일 하는 거예요. 설거지 같은 경우에도. 몸에 배. 그냥 밥 독특하시다. 먹자마자 그냥 씻으면 이게 편하더라고. 근데 이게 밀리면 힘들거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도 청소 좀 해주고 가시죠. 점점 더 이인철 주부가 돼가는. 네, 알겠습니다. 다들 주말 멋지게 보내셨는데 지난 주말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 많이 있었죠. 가는 곳곳마다 좀 조심스럽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이상 됐는데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난 건요. 이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일 확진자 수는요. 이달 3일과 4일에는 63명, 어제가 61명으로 3일 연속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61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요. 지역 발생이 43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네, 감염 경로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수도권에서는요, 서울 왕성교회 신도 추가 감염을 비롯해서 산발적인 감염이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는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오피스텔이나 교회 또 요양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신도 1,500명 규모의 광주 7중앙교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는요, 확진자의 가족인 초등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정말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시는 거,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거,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구급차가 가고 있었고 구급차 안에 중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택시가 이걸 막아서는 바람에 그죠? 이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민청원 올라오고 막 공분 일고 이러고 있던데. 네, 지난 3일이죠.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인데요. 자신이 응급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어머니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한 택시와 부딪힌 후에 택시기사가 주행을 가로막았고 이로 인해서 이송이 늦어져서 응급 환자였던 어머니가 끝내 숨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어린아이도 아는 거잖아요. 구급차 안에 환자는 1분 1초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온 건지 우선 자세한 상황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구급차 속 어머니는 3년간 암투병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네. 응급차 운행 도중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요,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병원에 모신 후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택시기사가 사고 처리를 먼저 하고 가라고 하면서 이제 좀 실렁이가 붙은 겁니다. 이 택시기사는요, 반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여기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송을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그 골든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응급 환자가 안에 있는데, 어떡해.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언제쯤 응급실 도착하신 거예요? 이 말다툼은요, 약 네. 10분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고요.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서 이 어머니, 이 환자를 다시 이송했다고 하는데 이 환자분이 무더운 날씨 탓에 약간 쇼크를 받아서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네. 우여곡절 끝에 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은 눈을 뜨지 못했고 5시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내 가족이면 그랬겠냐고요. 화나죠. 정말, 네,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럼 택시기사는 현재 뭐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경찰은 택시기사를 입건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이제 수사 중에 있고요. 유족과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죽었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일 것 같은데 사과는 제대로 했대요? 네, 근데 택시기사는요, 지금까지는 사과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응급기사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기사 역시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요. 이 때문에 차 사고까지 모두 3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다들 모이면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랬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이 택시기사분은 이제 법적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보험 처리가 중요하고 뭐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네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요. 물론 업무방해죄로 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 사람을 과실치사죄 아니면 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있으면 그걸 알았잖아요. 네. 이 고의라는 건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만 가져도 미필적 고의가 되니까 한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주말에 모여서 또 많이 했던 얘기, 부동산 관련 얘기를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행 방안 마련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방침의 핵심은요, 자금력과 또 가점이 부족해서 청약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한정된 신규 아파트 공급분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서 이 다른 시장 참여자의 반발도 약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의 방안도 좀 검토가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서울시가 반대를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현재 국민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건설을 하거나 또는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데요. 현재 국민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은요, 생애 최초가 20%, 신혼부부가 30%, 그리고 기관 추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총 80%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물량 비율을 좀 더 높이면요,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 공급으로만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봤잖아요. 다 이해가 가세요? 모르겠어. 네. 어려워요. 뭐는 몇 퍼센트고 뭐가 맞아, 어떻게 하고 어려워요. 계속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아이가 아파.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아이의 부모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원은,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생명인데. 그렇지. 그렇죠. 그건 생사가 그렇지만, 갈려 있는데. 네네. 아이부터 일단 살리고 나서 그다음 일을 뭐 뒤에 처리한다든지 그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 살려야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냐, 그죠? 네. 생명이 우선이지. 당연히 생명이 우선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돼 있니? 네, 얼마 전에 이제 생명이 위독한 아이의 수술 때문에 네. 이 아이의 아버지와 병원 간에 이제 소송전까지 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권자의 부모가 반대를 하더라도요, 이 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라면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도 이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권보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일단 어떻게 하다가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이 아이는 간질 발작 뇌병증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던 4살 A군이었는데요. 네. 지난 3월 초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기관 삽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오래 유지될 경우에는 호흡이 좀 곤란할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심각하면은 뇌 손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수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군의 아버지가 경제적인 이유를 문제로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이혼 소송 중이던 이 어머니도 이 친권을 행사한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 나서서 아버지의 치료 방해를 막아달라고 병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소송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들었는데 판결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처음에 1심에서 법원은요, 가처분 신청이 부적합하다면서 이제 각하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병원 측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이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생명권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친권 행사가 자녀의 생명과 좀 관련이 된 거라면은 사실 반드시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것도 행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요. 이어서 A군의 아버지가 치료 행위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 또 퇴원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요. 네, 근데 네.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어떻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일단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좀 내려지면서요. 6일 만에 A군은 기관 절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는데 이 수술 비용을 포함한 치료비는요. 응급 의료기금이랑 뭐 병원에서 이제 후원금 등으로 처리가 됐고요. A군은 현재는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심하고 2심 결정이 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심에서는요, 관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법원으로 왔다. 그래서 이 법의 규칙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근데 병원 측이 항고를 하니까 항고심에서는 이 규칙보다는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친권을 지금 가름하는 재판이 아니라 진료를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이제 치료하라.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2심은 어떻게 보면 이 법적 형식보다는 아이의 생명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판결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요. 저는 이 2심이 맞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뭐 수술이 잘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부모가 반대해서 수술을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2010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생후 2개월의 아이가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위독했던 아이는요, 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특정 종교를 믿는 아이의 부모가 이 교리에 따라서 수혈을 받지 않는 무수혈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치료도 못 받고 세상 떠난 그 아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픈데 그럼 이때도 병원 측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네, 이때도 병원 측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상대로 진료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법원에서도 수술을 진행하라면서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은 사실상 해당 병원에만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결국 이 가처분 신청이 계속 유효하지 않아서 아이를 옮긴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요. 뭐 이런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료를 거부해서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거잖아요. 부모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아이에게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 외에도 그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라든지 보호, 그리고 교육, 양육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방임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치사죄가 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가족이 퇴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퇴원을 시켰는데 사망하게 돼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97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어떤 남성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넘어졌어요.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 서울의 보라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응급치료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공호흡기도 붙이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가족이 왔는데 이제 보호자가 왔는데 부인이 왔거든요. 빨리 퇴원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평상시에 좀 술도 많이 먹고 폭력도 많았기 때문에 퇴원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치료비도 부담이 된다. 그리고 깨어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병원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퇴원하면 사망한다.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귀가서약서에다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서면을 받고 퇴원을 시켰거든요. 집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뗐더니 남편이 5분 만에 꺽꺽거리면서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이 부인과 이 병원 의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는 이 부인은 살인죄 정범, 의사는 살인죄 방조범으로 처벌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절대로 병원에서는 아무리 환자의 가족이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원을 안 시켰어요. 네. 그랬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때요?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또 어떤가요? 2008년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김할머니라는 분이 이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는데 도저히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공호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연명 장치를 했는데 가족은 이제 그 연명 장치를 좀 떼어달라, 이제 퇴원시켜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퇴원하게 해달라. 근데 법원에서는 이 현장 검지도 하고, 근데 이 할머니가 깨어날 가능성도 없고요. 평상시에 할머니가 나는 연명치를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을 시켜서 인공호흡기를 뗐는데 이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200일 동안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면서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판례가 최초로 인정한 판례고 그게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존엄사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 갑자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서비스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응급실 갔다 오니까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런 경우에 당장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굉장히 위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이 고지서를 받으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상환 의무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일단은 응급할 때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게 해주는 데 그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는데 진료비가 없는 모든 사람들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이 바닥이 나겠죠. 그럴 수는 없고요. 응급 환자만,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 필요한 뭐 급성 복통이라든지 급성 의식 장애 이렇게 응급 환자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셨으니까 만약에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가족끼리 왜 이래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요 고부 갈등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 들어와 있나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오늘은요 고부간의 파이트 전쟁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파이트입니다. 첫 번째 사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주의. 첫 번째 사연은 며느리 보고
뭐뭐 이걸 쓰라. 쓰라고 협박합니다, 시어머니가. 뭘 쓰라는 뭐 거지? 가발을 쓰라고 했을까요? 선글라스를 야 눈 보호 차원에 써라 이랬을까요? 이혼 합의서 뭐 이런 거 쓰라고. 좀 비슷. 그래요? 좀 가까이 갔어요. 아니면 뭐 뜯어보죠. 효도계약서 이런 거 아닌가요? 쓰라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효도계약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 포기각서. 예. 상속 포기각서.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어머니 합니다. 네. 그럼 아들은 우리 황아들, 황 알겠습니다. 기자님 해주시고, 며느리는 예인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우리 도끼를 좀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만 보며 살아온 아들 바보입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아들이 뭐든 자기 뜻대로 하길 원했죠.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했고 남편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복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규라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기어코 이 애미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했었니? 이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상속 포기각서 써. 아니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안 보태주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상속을 포기하라고요? 아니 그 재산도 다 아버지 거잖아.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난리예요 그냥. 네 아버지 거가 내 거야. 불효자식한테는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하라. 아니 난 싫고 법대로 하자고요. 그냥 법대로. 너 어디서 이렇게 배웠니? 내가 그렇게 너를 가르쳤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는 왜 또 오셨어요? 부끄러워 죽겠네. 불려씨. 응? 네가 내 아들만 흘리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망가지지 않았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응? 당장 네 남편한테 상속 포기각서 쓰라고 해. 어머니, 저희 그이도 엄연한 상속자인데 강제로 포기각서 쓰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시집 온 거지? 너한테 우리 재산 줄 생각 없고 너 때문에 내 아들한테도 한 푼도 못 주니까 상속 포기각서 쓸 때까지 매일 내가 여기 찾아올 거야. 아메리카노 나만 마시면서 여기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며 협박하는 시어머니. 강제로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야, 무섭다. 아니, 며느리 직장에 매일 찾아가. 매일 얼마나 끔찍해요. 아메리카노 너무 야. 별론데요. 이 자세한 사연을 좀 들려주시죠. 네, 이 사연의 시어머니는요, 네. 이 결혼 전에 아들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자 결국에는 아들과 갈등을 좀 빚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까지 하자 어머니는 아들 집에 찾아가서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이제 며느리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쓸 때까지 계속 직장에 찾아와서 망신해주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가서 괴롭혔고요. 결국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어머니가 강제로 쓰게 한 이 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OX 한번 하죠. 네. 이 포기각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다. 난 없다. 있다. 난 없다. 왜냐면 저희가 각서 써 이러잖아요. 한 번 각서 쓰면 끝나는 거야. 물을 수는 없어요. 아니야. 근데 무슨 네. 계약 관계도 강제성이 드러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든.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아니, 증거는 뭐. 증거 없잖아. 증거 없으면 안 돼. 증거 각서잖아. 증거는 이쪽에서 있을걸? 그런가? 자, 답은 뭡니까? 와. X입니다. X. 역시. 강제로 하면 안 돼. 맞아요. 일단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네. 맞는 네. 말씀. 그런데 두 번째로 강제든 아니면 정말 진지한 내 의사든 상속에 있어서는 포기가 사전에 안 됩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이제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속 포기를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포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는 안 되고, 그리고 잠깐 이 상속 포기 각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시어머니가 계속 직장에 와가지고 나 망신 줄 거야,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맨날 올 거야, 이렇게 해약을 구제하는 것,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께서도 계속 전전긍긍하지 말고 네네.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망 후에 쓴 건 좀 효력이 생기나요? 그건 어때요? 이게 상속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해요. 네. 그래서 물론 나는 재산을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뭐 형님들이 가지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에서 내가 안 가지겠다라는 것은 협의 자체에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상속이라는 건 사실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내가 포기했으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속자의 그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막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또 월요일에 법고 나서 배웠잖아요. 상속이 된다는 건 채무도 되는 거라서 그럴 때 포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재산이 많은데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내가 그 빚을 갚기 싫다고 할 때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순위자가 자녀잖아요. 자녀가 포기하면 2순위한테 넘어갑니다. 2순위가 부모고요.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한테 넘어가요. 3순위가 형제자매, 3순위까지 포기하면 4순위, 사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의 사촌까지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사촌 다 연락처 아세요? 모르죠. 네, 그분도 다 찾아가서 상속 포기 받으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합니다.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3순위, 4촌까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상속 포기보다는 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같이 이제 혼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어머니 괜한 짓 하셨어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값만 날렸어요. 그러면 이거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네, 일단 상속 포기각서 작성을 하라고 협박을 한 이 시어머니는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나이나 가족관계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괜히 힘들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값만 날린. 네, 그러네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다 보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상속을 포기해라. 그러면서 혼전 계약서를 뭐 쓰게 하는. 그 경우는 사실 드라마 안에만 있는 일인지 실제로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상속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무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혼인을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혼인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앞서가가지고 만약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뭐 상속을 포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알아보셨다면 어차피 이혼을 하면 상속이 안 돼요.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결혼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오히려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걸로 돼서 그 남편분의 그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좀 조장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며느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중에 그것을 원인으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행복한 아침을 보셨으면 그렇게 괜한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상속 포기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뭐 자녀들, 뭐 예를 들어 사촌까지 간다면 다 그분들의 이제 도장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뭐 기본 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서류를 이제 꼼꼼하게 첨부를 해야 돼요. 그 주의점이 뭐냐면 이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이제 한참 있다가 기간이 지나고 뭐 1년 있다가 한다. 안 됩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 하셔야 되니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속 포기 전후로 꼭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제 예금, 그 예금 현금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써도 되겠지. 좀 쓰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그 쓰던 차량을 좀 판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부모님의 빚을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단순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애쓰게 상속 포기를 다 했는데 이러한 사소한 행동 때문에 빚을 다 떠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단순승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금을 인출을 한다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면 법정 단순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족이 몰래 인감 도장을 싹 훔쳐가지고 상속 포기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떤 뭐 집을 물려주셨는데 이제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그 절차상 필요하니까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는 줘. 그래서 형을 믿고 주는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재산이 다 형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형이 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상속 포기 도장을 다 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이후에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인감 도장 같은 거 주는 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경우는 어때요? 재산이나 빚 중에 뭐가 더 많은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나요? 네, 사실 요즘에는 상속인 원스톱 지원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예금 채권이 있고 뭐든지 조회를 해서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조회 자체가 또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빚이 더 많아서 내가 상속을 받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되시면은 3개월 내까지는 일단은 어떤 것을 하실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채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 승인은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제 채무를 정리하고 거기서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정 승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빚보다 유산이 많은 거야. 억울하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방송을 안 보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장기간에 연락을 못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사촌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딱 알았다. 보통은 이제 채권자가 소송하면 소장 보고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을 다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 한정 승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있군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음 사연 갈까요? 자, 가족끼리 왜 이래? 고부 전쟁. 두 번째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했어. 어떻게 한 시어머니를 폭행했을까요? 악장이네요. 막말. 막말한 시어머니. 아니, 좀 막말을 했다고 어떻게 막말이 폭행을 해? 무슨 막말을 했을까요? 비슷한 거. 비슷해요? 네, 들어가 보시죠. 한번 볼까요? 뜯어볼까요? 친정엄마. 이런 참기 수도 어렵죠. 있죠. 예, 예. 네. 그렇다고 폭행까지 가? 나 왜 자꾸 시어머니 시키지? 참 시어머니 제가 또 하고요. 네. 며느리 역할 또 예인 씨가 또 하는 또 제가 거예요.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 좋은데 우리. 저희 집안은 소위 잘 나가는 사자 집안이에요. 시아버지, 남편, 아들까지 모두 판사, 검사, 의사 다 사자 직업을 가졌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옥에 티가 하나 생겼습니다. 며느리 집안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울며 겨자 먹기를 허락했지만 며느리가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파김치. 아우, 냄새. 저희 친정 엄마가 담그신 건데 너무 맛있거든요. 좀만 드셔보세요, 어머니. 넌 네 신랑이 매일 파김치 대대로 일하는데 파김치를 갖고 오냐? 김치 하나 네 손으로 못 담궈?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담궈달라고 그러냐? 아유, 네가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니? 어머니, 저도 행복한 아침 회사 가서 파김치 되도록 일해요. 파김치대로 일하는데 쥐꼬리만큼 월급 갖고 와요? 아이고 참. 사돈도 그렇지. 잘난 의사 사위 얻었으면 병원 차려줄 생각을 해야지. 껄랑 이런 파김치를 때우냐? 야,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어머! 당신은 내게 모욕감을 줬어.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 당신 가만 안 둬. 때려야지. 이게 미쳤나?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려요. 아이고, 나 죽어. 그날 저와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집 주민이 찾아왔고 며느리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친정 욕했다고 시어머니 폭행한 괘씸한 며느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군요. 네. 모욕감을 줬다고 또 때렸어. 때려니까.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김치를 갖다 주러 갔다가 시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걸 또 듣게 된 겁니다. 이에 격분한 며느리는요, 이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면서 발로 차는 등 이 폭행을 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 다툼을 벌이는 소리에 온 이웃집 주민에게 시어머니가 얘가 날 때렸다 이렇게 말을 하자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치매가 오신 것 같다면서 이제 세상에. 폭행 사실을 숨기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OX 가죠. 친정 어머니 욕을 한 이 시어머니, 네. 폭행한 며느리, 이 며느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예. 하나, 둘. 당연히. 예. 처벌. 폐지지. 네. 하나 있다. 처벌해야죠. 나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말은 다르죠. 폭행하고. 그러지. 네,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가 자, 나왔다고 맞아요. 하니까. 다 O예요. 네. 어떻습니까? 정답은 오 당연히 드시죠. 옵니다. 아이, 그렇지. 그래, 맞아. 예. 이렇게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며느리나 사위가 있는데 자신을 험담하는 것까지는 참는데 네.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가족을 험담하는 걸 못 참겠다. 그래서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험담을 했다 하더라도 예. 폭행은 폭행 반드시 처벌이 됩니다. 그럼 실제 이
사건은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네, 며느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일단 벌금 7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담당 판사는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편이 좀 있다. 그러나 이제 폭행을 당하는 장면만큼은 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어서 이제 시어머니의 상해 정도로 좀 봤을 때 이제 며느리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뭐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가 폭행인 겁니까? 사실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은 100% 폭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거나 아니면 꼬집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폭행이고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폭행죄로 고소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폭행이고요. 물을 촥 뿌린다든지 아침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부 다 폭행입니다. 근데 이제 구분되는 부분이 폭행하고 상해인데요.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되고 상해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폭행은 만약에 피해자가 이거 우리 며느리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아예 그냥 처벌되지 않고요. 상해는 그렇다고 해도 처벌이 되는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하셔야 할 행동은 바로 그 일이 있자마자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멍이 들었거나 하면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상해 진단서는 또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고 하니까 아유 됐다 하고선 그냥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다쳤다는 사실이 그날 발생했고 며느리가 폭행했다는 내용까지 증명할 증거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상해 진단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시어머니 같이 살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다툼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실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폭행이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있나요? 네, 이게 사실 고부 갈등으로 인한 폭행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난 2014년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40대 며느리가 70대 시어머니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요, 이 평소 고부 갈등이 좀 극심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뭐 서로 욕설을 하고 뭐 때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에 출동을 해서 쌍방 폭행 혐의로 연행이 됐습니다. 뭐야. 진짜 전쟁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앞서 만나봤던 사연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부모 험담을 하고 욕을 했잖아요. 이 경우가 이혼 사유까지 연결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돼요. 남편이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시부모님이 뭐 때리거나 아니면 폭언을 했다, 험담을 했다. 그거를 이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가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폭행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맞소송, 반소를 한다면은 이 험담보다는 폭행이 더 중요한 범죄라고 보거든요. 법원에서는 오히려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아무리 시어머니가 칭찬을 해줘도 그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듣기가 그리고 좀 거북스럽잖아. 근데 계속 친정 욕을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럼 시어머니가 욕을 했다고 며느리도 에이 시어머니 이러면서 욕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만약에 며느리가 또 똑같이 욕을 하면서 맞받아쳤다면은 그것 역시도 이혼 사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또 직계 존속이잖아요. 남편의 어머니시니까. 그래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제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시거나 이러면 이제 쌍방폭행 또는 일방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증거에 이제 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내 귀책 사유라도 더 줄여놓으시는 것이 차라리 현명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막 혼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쳐다만 보고 있는 가만히 못 본 척 못 들은 척.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있을 때? 네네. 아니 근데 그거 끼어드는 것도 애매해요. 근데 약간 너무 방관해도 이건 좀 아니 이혼 사유가 거기서 되지 않나?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무조건 아내 편만 들어. 그것도 그러면 애매해요. 어머니가 더 화나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 편을 들어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러면 슬쩍 나가 담배 피고 있죠. 근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가장 현명한 대응은 사실 거기서 약간이라도 편을 들거나 아니면 아내를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좀 진정하고 얘기해 이 정도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진짜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관을 하거나 모르겠다 하고서 자리 피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소송에서는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는 경우가
경우가 많거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장인 장모 앞에서 아내 흉을 막 보고 그러면서 무시해. 있어. 이런 것도 그런 이혼 사유가 아니, 되는 그런 남편 많아요. 이 아내한테 너네 집은 왜 그러냐. 무식한 집이다. 교육을 왜 이렇게 받았냐. 어머.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장인 장모한테 당신네 딸 교육 제대로 잘 시키세요. 실제 저한테 문자 가져오거든요.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완전 패륜 사위예요. 심지어는 막 장인 멱살을 붙잡고 막 이렇게 때리는 사위도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소송하면은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예. 형사처벌까지 이제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고부 사이 안 좋은 경우에 시댁에서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못 해준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댁에서 재산 분할을 못 해준다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법정에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의 말다툼인 것 뿐이지 이미 아들의 명의로 재산이 넘어간 이후에는 재산 분할은 부부간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댁에서 이제 아들한테 물려준 땅이 있지만 밝히지 않은 경우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법원 행정처에 조회를 하면 아들이 가졌거나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현금화한 재산 그리고 그것 외에도 주식, 증권, 예금, 보험, 적금 전부 다 조회를 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은 적어도 돈을 더 벌게 하진 못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시댁이 뭐 한 푼도 못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정에선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건 그냥 감정에서 나온 얘기지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네. 예, 다음 사연 자, 갈까요? 가족끼리 왜 이래 고부 전쟁 점점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아들 내연녀와 뭘 보낸 시어머니. 아들 내연녀. 내연녀. 아, 내연녀하고? 내연녀. 그러면 뭘 보냈어? 여행을 여행? 보냈어? 여행? 아들 내연녀하고 시어머니가 돈 줘서 여행 보냈나 봐. 어우, 그것도 싫다. 맞을 것 같아요. 볼까요? 추석? 그래, 명절을 보냈어. 아니 집안 명절을 내연녀하고 시어머니가 승인한 상태에서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이번 사연도 내가 못된 시어머니 합니다. 내가 못된 시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내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해주시고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남편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평생을 반백수로 지내면서 제가 친정에서 받아온 돈으로 먹고 살더니 이제는 제 잔소리가 싫다면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죠. 그래도 남편이 명절에는 시댁에 오겠지 싶어 시댁을 찾아갔는데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혹시 우리 응? 저 여자 누구예요? 왜? 누군데 지금 차례상을 차리고 있어요? 몰랐구나. 내 며느리다. 인사해라. 예. 어머니 며느리는 저잖아요, 저. 아, 그 사람이 며느리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이 너 말고 얘랑 살고 싶다는 건 내한들 어떡하냐. 아이 그러게 규라기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난 무조건 내 아들 편이다. 어쩔 수가 없네. 게다가 얘가 너랑 달리 싹싹해. 아우 그래 아유 싹싹해서 마음에 싹 들어. 어머니, 제가 그동안 규락 씨한테 얼마나 헌신한지 어머니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아버님 평생 바람 피워서 그렇게 고생해놓고 어머니만큼은 제 편이 돼주셔야죠. 예, 딸 이게 팔이 밖으로 안 굽어지더라. 안으로 굽지. 게다가 네가 그동안 시댁에 컵배기도 안 비추는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얼마나 살갑게 잘했는데 이제 내 며느리는 내 며느리 얘다. 넌 이미 내 아들과 남남이니까 다름없어. 황규락이건 어머니 당신이건 나 절대 용서 못해. 당신들 둘 다 가만 안 줄 거야. 가만도 못 줄 건데. 화가 난 저는 내연녀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온 건 시댁 식구들의 폭행이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의 내연녀와 차례까지 지낸 시어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시어머니에게 이혼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사연인데요. 갔는데 다른 여자가 이혼도 안 내연녀가 했잖아. 이혼도 안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건 안 되는 거죠. 진짜 드라마다. 이 실제 사건 아니에요? 네네, 사연 좀 네.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제 아들의 내연녀를 며느리처럼 대한 시댁 식구들의 사연입니다. 결혼 후에는 사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남편이요. 아내의 친정에서 마련해준 이제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기저기 떠들면서 지냈고 대신에 돈벌이부터 살림, 양육까지 모두 아내가 도맡아서 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은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이 내연녀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내연녀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복을 입고 장례식에까지 참석을 했는데 남편의 가족들은 원래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의 이 사망 사실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은 추석에도 내연녀와 차례를 지냈고요. 현장을 보고 정말 격분한 이 실제 며느리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다면서 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자, OX 가겠습니다. 추석 때 내연녀, 아들 내연녀와 차례까지 지낸 이 시어머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O, 없으면 X죠. 예. 하나, 둘, 셋. 있다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건 있어야죠, 해야 돼, 그리고. 있어야 돼, 이거. 네, 네. 없으면 법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주시죠. 정답은요? 네. 그렇죠. 아유, 당연하죠. 네. 법은 상식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변호사 일을 했었는데 참 경악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여기서 그 시어머니는 그 자기가 그런 내연녀를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아들이 그걸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적어도 내 눈에서는 이걸 못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았어야 됐는데 네. 아예 좋다고 하시면서 동거 장소까지 제공을 하고 공양까지 받고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의 그 극심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어떠한 방식으로도 치료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며느리에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준 그 책임의 대가를 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말을 더듬을 정도로 막 감정이입이 됐어요. 근데 네, 실제로는 지금 동거 장소가 그 시어머니 쪽에 이제 집이었지만 네. 만약에 부부가 공동 생활을 했던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간녀라고 하죠. 그 여자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여자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네. 얘기하겠지만 부부가 같이 생활했던 그 주거 공간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거는 이제 주거 그, 침입. 예,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아니, 오 변호사님 이렇게 얼굴 붉어지면서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화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실제 사건은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네, 법원은 이들 혼인 파탄의 시어머니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고요. 이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혼인 파탄으로 며느리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이제 혼인 기간이나 생활의 내용 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전으로라도 이 며느리를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법원에서는 이 시어머니 위자료 잘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편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해서 남편한테 책임을 묻는데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이제 위자료 판결 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입니까? 그 여자가 며느리입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 여자가 난 며느리다. 그거를 통화를 녹음하면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증거를 확보한 후에 재판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네. 사건은 시어머니도 잘못했지만 전 남편도 더 잘못한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 집 나간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뭐 부정한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악의의 유기가 또 될 수 있어요.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이제 아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집을 나가서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도 어디서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악의의 유기인 점을 입증하면 이혼 소송은 이제 이혼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남편이 악의로 나가서 집을 유기했다라는 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뭐 어디냐 언제 오냐 연락도 하지 않고 잘 나갔다 생각하면서 그냥 이제 방치를 하고 있으면 사실 아내도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나 이런 것까지 청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아내는 열심히 가정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연 이기적인 그런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집을 나갔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혼 소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처럼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 외도하고 살림까지 차렸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여자 찾아가서 머리채 잡아야죠. 막 흔들고. 근데 이거 주의해야 하는 게 머리채를 자꾸 흔들면 폭행죄가 돼요. 심지어 머리채 뽑잖아요.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보복은 안 되고 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증거 확보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 흥신소 같은 데 의뢰할 경우에 흥신소가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해서 뭐 이중 스파이 짓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킹 앱을 깐다든지 아니면 이제 몰래 들어가서 이제 뭐 우편물을 취득하든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남편 잘 때 휴대폰 보면서
이런 장면. 그것도 안 된다며요. 이것도 증거가 안 사실 되면 안 배우자가 되죠. 핸드폰을 그냥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안 되는데 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그 비밀번호는 몰래 풀면 불법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지문 인식 있잖아요. 네. 남편이 잘 때 몰래 지문을 이렇게 찍으면 그것도 불법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 아내가 시댁에 이렇게 왕래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뭐 이렇게 제사 이런 거 있을 때 참석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예 나는 시댁 자체를 안 가겠다.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태도라면 당연히 그 유책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제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내 신념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뭐 부모님의 식사를 모신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아내가 조금 그 가족 간의 정을 도모하고 시댁에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아내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제사를 그래서 한 번 안 갔다. 그러면 집안은 파탄이 납니다. 너 이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럴 때 만약에 시댁에서 중재를 하면서 며느리는 제사는 안 와도 된다. 대신에 남편은 보내라 라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협조를 하면은 다 원만하게 지내고 제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감정적으로 너는 우리 집을 무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우리 가족끼리 외래를 통해서 가족 관련 법 이렇게 나누다 보면 상식선이더라고요. 법이라는 건 맞아요. 상식선이에요. 그럼요. 근데 상식을 깨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본격적인 여름, 또 장마, 이럴 때 여름 교통사고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름에 더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 교통사고, 이 여름철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이진수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진수 박사입니다. 근데 아까 뭐 여름철에 교통사고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봄, 가을에 많이 증가하지 않나요? 여름철에 교통사고 증가해요? 네, 여름철에 특히 증가를 하는데 왜냐하면요.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갈 때마다 이제 교통사고가 1.2%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더위나 장마와 같이 여름철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름철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그 여름을 조심하라. 여름철 교통사고 30도의 펑. 30도의 뭐 펑. 그거죠. 타이어 아니요? 펑하면 타이어. 근데 뻥튀기가 터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0도의 타이어. 자, 그러면- 타이어 펑크 네. 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는 교통사고 바로 이제 타이어 펑크 사고인데요. 이제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는요, 사실 이제 평소보다 타이어 펑크 사고가 1.5배 정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사망사고도 무려 11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11배? 네. 또 여름에는 30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특히 이번 여름은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타이어 이게 펑크 나는 거 왜 여름에 이렇게 잘 터지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름이 사실 덥잖아요. 네네. 많이 덥기 때문에 기온이 30도가 넘으면은 도로의 이 온도도 70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이러면은 타이어의 접지부에 계속해서 열이 쌓이면서 이 변형이 되는 현상이 이제 일명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타이어 파손, 타이어 펑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타이어 점검 꼭 받아라. 맞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타이어 점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또한 타이어 펑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소보다는 타이어 공기압을 10에서 한 20% 정도는 높게 설정하는 높게. 것이 중요합니다. 네. 타이어, 그러니까 바람 넣을 때 네. 팽팽하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여름에는 그렇습니다. 공기압 체크. 네. 알겠습니다. 미끄러져 꽝. 미끄러져 꽝. 미끄러지는. 미끄러져? 여름이 빗길. 그렇지. 빗길이 비 많이 그렇죠. 오니까. 빗길 사고. 빗길 사고. 네.
바로 이제 여름철 조심해야 되는 교통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빗길 교통사고입니다. 네, 특히나 뭐 장마철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집에 차를 두고 뭐 택시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좋은 방법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사실 마찰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치사율도요. 이 평소보다 3배 이상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줄은 알았지만 3배 이상 증가해요? 와, 그럼 빗길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흔히 알고 있는 뭐 감속 뭐 이런 걸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네.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최소 20% 이상은 감속해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사고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노면이 마른 조건에서 준중형 승용차로 측정한 제동거리는 약 12m. 비 오는 상황을 가정해 노면에 물을 뿌리자 속도가 같은데도 제동거리는 약 20m로 1.7배 길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운행 속도를 20% 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젖은 노면에서 시속 48km로 달리다 급제동한 뒤 측정한 제동거리는 약 11m. 마른 노면에서 시속 60km로 달렸을 때와 비슷한 위치에서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빗길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감속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비가 오면 속도를 줄이는 것 외에도 우리가 앞차와의 간격을 평소보다 1.5배 정도 더 멀게 맞다.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제동하실 때도 네.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밟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타이어 공기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이어 마모 같은 것도 네, 잘 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다음에 찰나의 방심이 불러온 뭘까? 찰나의 찰나의 방심. 졸음? 아, 맞아. 졸음이겠네. 여름에 졸리잖아요. 맞아. 아, 네. 아우, 졸려. 네, 여름철 조심해야 될 교통사고가 바로 이 졸음운전 사고인데요. 우선 사고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더니요, 옆 차와 곧 부딪힙니다. 네, 이렇게 바로 부딪히는 거죠. 네, 그러네. 급하게. 어떻게 돼? 어유, 네, 바로 저렇게 부딪히고요. 급하게 방향을 바꾼 차는요, 결국 벽에 부딪히고 갈림길에 화물차 한 대는요, 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더니 표지판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거 전부요, 이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지금 무서워.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네. 아. 보기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사실 보통 알고 있는 건 그 졸음운전은 봄철에 살짝 따뜻해질 때 더 많아진다 들었는데 여름에도 더 많나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 네. 봄철에 졸음운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여름철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위 때문인데요. 네. 더위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더 피곤해지게 만들거든요. 네. 또한 그 여름철 졸음운전의 또 다른 원인, 바로 에어컨 사용입니다. 에어컨 하면 잠이 깰 것 같은데 시원하니까 그게 졸음운전. 시원하니까 더 졸릴 것 같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네. 하지만 에어컨을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그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 속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흔히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해져.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름철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창문을 네. 계속 열었다 닫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바로 10분에 한 번씩은 네. 창문을 내려서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기를 시켜주게 되면은 차 내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교통사고, 타이어 펑크, 또 빗길 사고, 졸음운전까지 알아봤는데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바로 렌터카 교통사고가 여름에 특히나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2014년부터요, 이제 5년간의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전체 사망자 537명 중에 106명이 여름철에 몰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가 갈 때 렌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차가 작다 싶으면 가족이 다 간다 그러면 큰 차를 렌트하는 경우도 많고 제주도 가서도 렌트 많이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여름철 렌트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이제 10대와 20대 사망자가 사실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낯선 도로 환경에서 좀 미숙하니까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 안전 수칙들을 꼼꼼하게 지켜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초행길을 가실 때는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평소에 차량 점검 꼼꼼히 잘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 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국 59개 자동차 검사소에서 러브TS라고 해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사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꼭 체크하십시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네, 방문하시게 되면은 각종 오일류는 물론이고 등화장치나 제동장치도 꼼꼼하게 점검받고 또 친절하게 설명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꼭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무상으로 점검 받으시고 이 여름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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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을 맞는 해죠. 어제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준미령 평화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남침 속도를 늦추려고 투입된 유엔군이 이 역사적 전투를 벌인 공간을 보존하는 걸 넘어 평화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장식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바닥에 태극기와 유엔기가 그려진 연못 위에 어린이들이 접은 종이배가 떴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창공을 가르며 준미령 평화공원 개장식을 축하합니다. 오산 준미령은 6.25 발발 직후 유엔군 소속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급파된 미군 스미스 특수부대가 북한군 저지 전투를 벌인 역사적 현장입니다. 덕분에 북한군의 남침 속도를 열흘 넘게 늦출 수 있었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과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시간도 벌었습니다. 오산시는 기존에 있던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확장하고 체험시설도 추가해 평화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원 개장식에는 당시 스미스 특수부대의 참전 용사의 손자인 주한미군에게 감사패를 전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Very honored to be able to come here and represent my grandfather and all of his sacrifices. It's a great honor. 오산시는 평화공원을 민족 비극의 기억을 되새기는 걸 넘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남북 정상과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남북 화해 협력이 되는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평화의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꿈을 꾸어봅니다. 오산시는 평화공원 내 스미스 평화관 괴관을 기념해 2주간 특별 관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김재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3일 전북 장수 목장에서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1년 7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된 실내 언덕주로는 사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훈련이 가능해 국산 경주마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산 말들의 기록이
2초 내지 3초 정도가 단축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차 운전할 때 차 안에서 다들 에어컨 켜시는데 그게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됐네요. 네. 환기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국 곳곳에 또 소나기 지난다고 하니까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